상이 돌아와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이때 변란이 창졸간에 일어나 성한 백성은 부자, 형제 부부가 서로 흩어져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자론의 이미지는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나라 대군이 내려오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조선군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인조는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주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뒤편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 선봉이 의주에 도착한 날은 12월 9일, 한양에 도착한 날은 12월 14일입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엿새 만에 한양까지 돌파한 건데요. 최대한 교전을 피하며 빠른 속도로 진격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진격 속도였습니다. 선봉대 다음으로 출발한 홍타이지의 본대는 12월 10일에 압록강을 건넜고 13일에 정주성의 항복을 받은 뒤 15일부터 안주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선봉대는 이미 안주가 공격받기 하루 전인 14일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청나라 선봉대는 홍타이지의 본대와 다른 경로를 이용해 오직 한양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최대한 전투를 피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조선 조정이 청군이 한양까지 왔다며 혼란에 빠져있는 동안 조선의 북방방어선은 청군의 본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북방방어선이 살아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왜 전투를 피하면서까지 선봉대만 한양에 먼저 보내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답은 당시 조선의 북방방어체계에 있습니다. 이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계속된 기근으로 국력이 많이 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 기병대를 야전에서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터라 북방지역은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진을 펼치고 만약 도성이 위험해지면 조정은 강화도와 같은 고장지처로 피신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고 삼남 지역의 근황군을 움직여서 지친 청군을 무찌른다 라는 것이 방어체계의 기본 토대였습니다. 실제로 정묘호란 시절에는 이 방어체계가 잘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도 후금군의 침공은 꽤 빨랐지만 조선조정은 북방의 성들이 버티는 동안 강화도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후금은 장기전을 피하기 위해 조선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배후에 있는 명나라의 존재, 모문령의 존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조선왕이 강화도로 건너가면 결국 장기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청나라에게는 정묘호란의 기억이 생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정묘호란 이후 조선의 전시 대응 체계를 연구했고 이 중에 수도 참수 작전을 통해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운을 걸고 정말 도박에 가까운 한양 진공 작전을 준비합니다. 결국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특수작전에 허를 찔린 셈입니다. 일단 의주부터 한양까지의 거리는 거의 550에서 600km가 됩니다. 청나라 선봉이 압록강을 도하한 시기는 12월 8일 밤이니까 선봉대는 12월 14일 아침까지 만 6일 동안 하루에 90km 이상을 뛰어온 건데요. 이걸 보면 진군 속도에 대해 전근대 전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몽골군의 일평균 행군 속도는 90에서 95km였다. 북러시아 공격 당시 2개월 5일간 일평균 85에서 90km를 이동했고 공격 시에는 매일 55에서 60km를 유지했다. 헝가리와 폴란드를 공격할 때에는 3개월간 일평균 58에서 62km의 속도를 유지했다. 당시 청나라 선봉의 기동 속도는 전성기 몽골군의 진격 속도에 필적했습니다. 그나마 몽골군은 넓은 스텝 평야와 같은 평지를 달렸는데 한반도 북방에는 고갯길도 많고 건너야 할 물도 많았습니다. 당장 건너야 할 큰 강만 셋인데요. 압록강, 대동강, 임진강 같은 강들이죠. 게다가 해는 짧고 날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속도를 낸 겁니다. 심지어 이 속도는 조선의 파발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경업이 9일에 성첩하여 치게하기를 강 건너편에 적병이 가득하더니 이날 저녁에 적병이 길을 나누어 강을 건너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도원수 김자점의 치게에는 적병이 10일에 이미 안주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개성 유수가 치게하길 적병이 이미 13일에 송도를 지났다고 알려오자 마침내 파천하는 의논을 정하였다.
대가가 숭례문에 도착했을 때 적이 이미 양철평까지 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임경옥과 김자점이 보낸 장계는 각각 3일 만에 도성에 도달합니다. 조선시대 파발, 속도치고는 굉장히 빨리 도달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청군 선봉과 파발 간의 간격이 겨우 반나절에서 하루 차이에 불과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조가 보고를 받고 난 후에 하루 정도 고민하는 동안 청군 선봉은 이미 임진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선봉의 고속 침투는 결국 조선 조정이 생각해낼 시간적인 여유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다급해진 조정은 이튿날 강화도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이미 한양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청나라 선봉에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청군 선봉들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결국 홍타이지가 이끌고 온 본대를 포위당하게 됩니다. 호부 승정 마푸타와 선발대 부대장 로사에게 병사 300을 주고 장사꾼으로 위장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고려의 왕이 사는 왕경성을 포위하라 하였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이런 특수한 차단 작전을 위해 특별한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선봉대의 목적은 가능한 빨리 한양을 포위하고 조선 조정을 압박하는 것이었는데요. 규모가 클수록 느려지고 들키기 쉬우니 부대의 규모는 3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갈아탈 말은 여러 필 준비했겠지만 장사꾼이나 사신으로 위장해야 됐으니 아마도 무장은 중무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준비로는 작전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특수 작전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3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탁월한 말, 우수한 기병, 그리고 조선에 능통한 지휘관입니다. 중국에는 군마가 셀 수 없이 많지만 기력이 약하여 북방 오랑캐들이 타고 다니는 군마의 울음소리에도 놀라 달아나므로 싸움에서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당시 중국 북부에서 나는 군마들은 마테오 리치의 편지에 기록으로 남을 만큼 우수했습니다. 여진족들이 키우던 만주마들도 그중 하나인데요. 당시 사용하던 만주마는 북만주의 솔룬종이나 그 선조격으로 추정되는데 현대까지 남아있는 헤이어종보다 더 크고 강한 말들입니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서 사용하던 만주마들은 몽고마의 혈통이 섞여서 지구력이 뛰어났고 박모로 길러 야성적인 데다가 정기적으로 곡식을 먹였기 때문에 덩치와 힘도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특히 만주마의 장거리 달리기 실력은 조선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랑캐 말의 천성이 풀을 먹지 않고도 오류기를 밤낮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설기로 거침없이 쳐들어온다면 하루 동안에 8에서 9씩의 길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급히 대비해야 합니다. 거의 병절한 당시 청나라 선봉의 침투를 예언이라도 한 것 같은 기록인데요. 그만큼 당시 만주마들의 힘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타고 전투를 회피해가며 한양만 틀어막기 위해 돌진하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강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달릴 수 있을 만큼 추위에 강하고 거친 먹이만 먹으면서도 하루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지구력까지 갖춘 만주마는 청나라가 구상한 침투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강행군을 견디려면 좋은 말은 물론 최고의 기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타이지는 선봉으로 투입할 병력을 청나라 8기 최강의 부대인 바야라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바야라들은 산해관 함락 당시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12일 동안 400km를 주파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 바야라들은 뛰어난 기수이자 숙련된 전투 기계였습니다. 명나라를 상대할 때도 소수의 바야라들이 중갑을 걸치고 진지를 유린한 기록이 무수히 나옵니다. 조선과 청의 기록에서도 청군 선봉이 한양에 당도한 14일에 소수의 조선군이 선봉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철기가 이미 홍제원에 도착하였고 일주광이 도감의 장관 이흥업을 영솔하여 바로 80여 기를 거느리고 적을 방어하여 하직 인사를 하였다. 14일 왕경성에 닿은 날 고려의 부장 둘과 유경 넷, 비어간 6이 60여 군대를 이끌고 오자 모두 죽였다. 조선은 청군 선봉대가 도착하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80여 명의 기병대를 보냈습니다. 훈련동안과 군분을 조합한 정예병이었지만 이 부대마저 반나절이 채 지나기 전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청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청군의 수가 4배 가까이 많았다고 해도 가벼운 무기만 걸치고 전속력으로 달려왔을, 그리고 지치대로 지쳤을 300명의 경기병이 조선의 중기병을 압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투입된 바야라들이 정예 중의 정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타이지는 이런 임무에 딱 맞는 지휘관을 찾게 됩니다. 바로 호부승정 마푸타입니다. 조선 영내에 거주하던 동해 여진계 향화호인 출신인 마푸타는 조선의 말과 풍습에 능숙했고 이전부터 형인 만월계, 만다르왕과 함께 사신이나 상행으로 한성까지 빈번히 들어온 경험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의 길을 잘 알았습니다. 사실상 청나라 내부의 조선통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의주와 한양길을 몇 번이나 오간 경험이 있었고 행군 경로는 물론이고 조선의 허실이나 내부 정보까지 전부 꿰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기록을 보면 성격까지 신중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일전에 여러 번 금인을 만났는데 마부대는 어떠한가 하니 이경직이 아뢰기를 신이 산성에서 보고 그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용골대처럼 흉포하지는 않지만 상대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마푸타는 홍타이지의 기대대로 능수능란하게 조선군을 속이며 돌파했습니다. 기록에도 임경학과 김자점이 선봉들을 발견했지만 붙잡아두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랑캐군 선봉이 경내에 들어와 백마산성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경성으로 향했다. 장군이 사람을 시켜 묻길 어찌 허다한 군병이 갑작스럽게 이웃나라에 들어와서는 변신에게 말하지도 않는가 하니 오랑캐는 답하길 국왕과 정약해야 하니 변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고 멀리 달려나아갔다. 청나라 선봉대는 이런 식으로 사신이나 장사꾼으로 위장해 의도적으로 전투를 피했습니다. 이런 위장 전술은 사신으로 자주 조선에 드나들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청나라 내에서 이런 특수한 임무를 맡기에 마푸타만큼 적절한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청나라의 작전 자체는 어찌 보면 도박에 가까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 인조가 강화도로 떠난다는 결정을 보고를 받자마자 파발을 받자마자 바로 내렸다면 어땠을까? 300명의 선봉 기병들이 남하 중에 조선군의 공격을 한 차례라도 받았으면 어땠을까? 혹은 한양의 기병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조의 강화 몽진을 막는 이런 특수작전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었던 도박과 같은 작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병자호란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쟁이 되었을 것이고 북방에서 홍타이지의 본대를 필사적으로 막아서던 조선군들의 분투도 조금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립진주박물관의 김명훈 학예연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